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얀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하얀 거짓말로 고마운 인연을 만난 덕에 지금도 행복하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소위 아들만 바라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먹는 것, 입는 것은 물론이고 배움의 기회까지 남동생에게 양보해야 했죠. 없는 살림에 아이를 키운다는 것, 부모님의 희생과 양보뿐 아니라 자식 중 누구의 희생도 함께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아이를 적어도 셋은 낳던 시절에 저와 남동생 이렇게 둘만 낳으신 걸 보면 살림이 무척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과 더 가난한 집 여자가 만나 한 결혼이니 아마도 그랬겠죠. 그나마도 제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기 위해 힘이 드는 것을 각오하고 동생까지 낳으셨겠죠.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야 하니 아들은 꼭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습게도 그렇게 힘들게 낳아 몰아서 뒷바라지한 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고요. 동생이 신학대학을 가면서 집안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의지는 강했습니다. 저는 배움도 짧고 그 종교적 신념인지 뭔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니 친정에서 그랬다더라 전에만 듣고 신경을 많이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먹고 사느라 바빴거든요. 배움의 기회를 뺏긴 저는 중학교까지는 그나마 겨우 졸업은 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면서 듣는 말은 계집애가 글만 쓸 줄 알면 됐지 학교는 무슨 그렇게 배운다고 너 팔자가 달라진다던 라며 신경질적으로 내뱉는 엄마의 모진 말들이었습니다. 교복은 무료로 나누어주는 교복을 운 좋게 얻었지만 위아래 짝이 달라 색도 질감도 묘하게 다른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엄마는 저만 보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신발은 꺾어 신어 비나 눈이 새어 들어오는데도 사줄 생각도 안 하면서 학교에 내는 학비 비싸다고 그 돈이면 고등어가 몇 마리냐며 배를 더 골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며 핀잔을 주었죠. 동생은 저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아유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어여 먹어 라며 달걀 프라이를 밥 아래 깐 도시락을 싸주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너가 그래도 호강한다. 도시락도 싸서 학교를 가고 이 아버지는 도시락을 못 싸가서 물로 배를 채웠다. 라며 웃기만 했죠. 지금이야 그런 말을 하면 큰일이 나지만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던 시절이라 저는 그런 부모님이 밉고 원망스러워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괜히 한마디라도 대들었다가 밉보여서 학교를 그만두면 어디라도 끌려가 일을 할 걸 알았기에 참아야 했죠. 일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원서를 쓸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어쩜 지영이 너가 고등학교를 못 간다니. 이제는 여자도 배워야 하는 시대인데 부모님을 내가 좀 만나볼까?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인 담임 선생님이 찾아가 이야기해봤자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여자들은 저래서 안 돼.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남의 자식 헛바람이나 넣지. 저는 학교 선생하면서 먹고 살 것이지. 남의 형편도 모르면서 어디서 수작질이야. 다 학교 배불려 주려고 저러지. 라는 악다구니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신들처럼 사는 게 전부인 줄 아는 무식한 부모가 배움의 중요성을 모르고 저를 묶어놓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괴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부모의 방식대로 살아주기로 하고 저는 17살부터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가발 공장이었는데 꿈에도 머리카락이 나오는 꿈만 꿀 정도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일을 했죠. 도대체 그 많은 머리카락은 어디로 가서 사람들 머리에 씌워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겹도록 만졌습니다. 정말 지겨웠죠. 해도 뜨기 전 푸르스름한 공기를 뚫고 출근을 해 어둑한 까만 밤하늘을 보며 퇴근을 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과 3355 몰려갔다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만 갈 곳은 집뿐이었죠. 그렇게 공장, 집을
아무 생각 없이 오가며 월급을 받아 모두 엄마에게 주고는 용돈을 타서 쓰면서도 저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들어갈 돈이 더 필요한데 제가 그만큼 벌지 못했으니까요. 동생은 교복도 새로 맞춰주고 신발도 1년에 한 번씩은 새로 사 신기면서도 고개도 제대로 못 들며 돈을 버는 제게는 월급날 구워주는 고등어로 생색을 냈죠. 그나마 너가 밥벌이라도 하니까 고등어라도 입에 넣는 줄 알아.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계집애가. 라며 고등어 머리를 발라먹는 엄마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밉습니다. 저도 새 신발을 신을 줄 알고 목도리 하면 더 따뜻한데 엄마는 동생에게만 해주었으니까요. 손이 시려 장갑이 필요한데 뜨개실 사는 값도 아까워 팔짱을 끼고 동동거리며 다녔습니다. 용돈 받아 뭐 했냐고요? 모았죠.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저는 집을 떠나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숨 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저는 19살에서 20살이 넘어가는 겨울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이 있어. 원래 내가 아들이고 그쪽이 딸이거나 내가 딸이고 그쪽이 아들이면 서로 사돈 맺기로 했는데 둘 다 아들이라 실패했다가 그 집은 아들이고 나는 딸이 있어서 사돈 맺기로 했다. 가서 잘해라.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라는 말 한마디로 저의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만 찍었죠. 사진을 찍는 저를 보며 엄마는 아유, 세월 좋아졌다. 나 때는 그런 사진 한 장도 못 찍었는데 호강을 한다. 라며 웃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아닌 남편 쪽에서 해보낸 한복을 입고 입술도 겨우 바르고 찍은 그 사진이 저는 싫었습니다. 혼수라고 할 것도 없이 장롱 하나 그 집에 옮겨두고 아버지 따라 그 집에 간 날부터 저는 그 집 식구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벌어다 준 돈은 다 어쨌는지 당연히 제가 모은 돈으로 장롱을 샀죠.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가기 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시아버지는 택시를 하시다 사고로 목발을 짚으며 걸으셨습니다. 어른들끼리 술 한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저는 신혼방이라는 곳에 앉아 남편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길 기다렸죠. 선을 볼 때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된 대화도 못 해보고 한 결혼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했냐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만 있으면 저는 다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저 저만 보면 돈 타령하는 사람들만 없어도 살 것 같아 결혼하라고 했을 때 별 말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시집을 가면 남편이 먹여 살려주고 살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지나친 착각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제가 곁에서 모셔야 했고 남편은 새벽에 나가 밤이 늦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이장 일을 하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남편은 폭력적이지도 듣기 싫은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아무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거칠면 어쩌나 싶었지만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가끔 아이를 바라시면서 너 남편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냐? 내 살아 생전에 손자 안아보고 죽을 수는 있는 거냐? 라며 하시긴 했지만 그냥저냥 지낼만 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돈은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딱 떨어지게 맞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닭 한 마리라도 삶아 먹을 정도는 되었기에 저는 크게 불만이 없었죠. 더 아끼고 더 졸라맬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괜찮으니까 내가 버는 만큼 쓰고 옷도 사 입어. 아버지 바라지까지 하려면 지칠 텐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나머지 모으는 건 내가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라고 한 후로는 저는 조금 덜 조급해졌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이만하면 시집 잘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저보다 8살이 많은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알콩달콩 다정다감하진 않았지만 인상도 쓰지 않았고 짜증을 내지도 않았으니까요. 돈 벌어오라고도 안 했고 덜 먹으라고도 하지 않았죠. 닭을 먹을 때도 시아버지가 다리 하나를 건져 덜어드리면 나머지는 뼈를 다 발라 살만 남기고는 제 밥그릇에도 또 한 수저 떠주기도 하고요.
그게 정이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절절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관계라고 여겼죠. 시아버지는 재촉을 하셨지만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으니 저도 조바심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만에 임신을 한 것을 알고는 눈물이 날 정도였죠. 제가 임신한 것을 알리러 친정에 갔을 때 엄마는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한다. 아들이어야 할 텐데 딸이면 어쩌냐. 임신도 겨우 했는데 딸이면 너희 시아버지 얼굴 어찌 보냐. 며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 잘난 아드님은 신학대학에 가겠다며 부모님과 싸우고 있을 텐데도 그러기에 엄마, 아들은 제사도 안 지내는 목사 되겠다고 저러는데 그래도 아들 타령이야?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인상 쓴 얼굴을 더 찌푸리며 화를 내면서 이게 다 너 탓이야. 너가 진작 아들 순풍 낳고 집에 도움을 줬으면 우리 지섭이가 그랬겠니?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뭐든 해보려고 그러지.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시는 친정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오매불망 키운 아들이 하나님 아들 하겠다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는 죽어라 돈 벌어다 월급 가져다 주고 다 뚫린 신발 신고 다녔는데 나는 뱃속에 이 애가 딸이어도 잘 가르치고 좋은 거 다 해줄 거야. 절대 엄마 아버지처럼은 안 해. 라며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등 뒤로 저놈의 계집애 가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저 누나가 번듯하게 아들 낳고 살아봐. 우리 지섭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저것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며 소리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앞만 보고 제가 사는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다시는 친정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래, 입덧은 없냐? 힘들진 않고? 너희 시어머니가 너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냄새도 못 맡더라. 라며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제 걱정하는 말이 어찌나 감사하고 달던지 저는 쪼그려 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울자 놀란 시아버지는 왜 우냐? 왜? 아프냐? 라며 부엌을 넘어들어오지도 못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울면서 괜찮아요, 아버님. 방에 계세요. 얼른 밥해서 저녁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절뚝이며 방으로 향하시면서 힘드니까 찬 많이 하지 마라. 난 조금만 먹어도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도 해주지 않는 내 걱정을 해주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약간 아이가 아들이길 바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도 옛날 분이라 아들을 더 바라시긴 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말에 아들이면 듬직해서 좋고 딸이면 귀여워서 좋지. 난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둘 셋은 낳고 싶으니까 뭐든 상관없어. 라고만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아들을 바랐습니다. 저도 보고 배운 게 그런 탓인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죠. 딸이라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약간은 서운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니 그런 생각 따위는 사라지더군요. 시아버지도 서운하셨겠지만 딸아이의 얼굴을 보시고는 큰딸은 살림 미천이랬다. 아이가 아주 야물게 생겼어.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삐쭉삐쭉 남처럼 왔다가 제가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하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몸조리가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엄마의 손길을 저희 아이에게 묻히기 싫더라고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몸조리도 혼자 했습니다. 제 나이대 여자분들은 아마 아이 낳고 몸조리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는 엄마보다는 가족들, 자식이 먼저인 게 당연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시아버지는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파트처럼 편한 데로 이사가면 너도 고생 덜 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애비가 열심히 하니까.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죠.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던 해부터 아파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다 괜찮았는데 본인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신지 아파트는 부엌에도 문지방이 안 높단다 라며 이사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셨죠. 그런데다 아이까지 태어나니 시아버지는 더 아파트가 간절해지셨는지 틈만 나면 아파트 노래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은 일하느라 힘이 많이 드는 것을 아는 저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날이라 늦잠을 자겠다던 남편은 배가 아프다며 힘든 내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간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아무래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라며 말을 하는데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많이 아파요? 병원 가요 라며 채비를 하러 방으로 향하는데 철푸덕 소리를 내며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시아버지는 짚으신 목발도 내던지고 남편에게 가셨고 저 또한 놀라서 소리를 쳤던 것 같았습니다. 표현이 없는 남편이 얼마나 참고 있었던 건지 애가 탔고요. 제가 소리치자 제 등에 엎여있던 아이도 울고 난리가 났죠. 저는 얼른 119에 전화를 했고 구급차가 와서 저와 남편을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아버님까지 가기엔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아버님 집에 계세요. 제가 가서 연락드릴게요. 라고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가는 내내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까지 혼자 앓게 했다는 생각에 미안해지더군요. 남편 몰래 눈물을 찍어가며 남편의 상태를 살피다 보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리저리 남편을 살펴보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가 너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통제 투약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보호자분은 입원 수속 밟아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입원실로 가고 저는 로비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눈물만 주룩주룩 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그 와중에 등에서 잠든 순한 아이에게 고마웠습니다. 겨우 입원 수속을 마치고는 입원실로 올라가 보니 남편은 잠이 들었더군요. 그런 남편 곁에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자 옆 침대 환자 보호자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아이고 새댁이 넋이 나갔네. 얼른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오거나 가져와요. 이렇게 맨몸으로 온 거 보면 갑자기 왔나 보네. 가서 챙겨와요. 병원에서는 다 한참 있어야 해. 라며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가 남편 속옷과 옷을 챙겼습니다. 수건도 챙기고 칫솔도 챙겼죠. 밥도 먹어야 하니 반찬도 좀 챙기고요. 그런 저를 보시던 시아버지가 왜? 어떻다고 하던? 이라며 물으시기에 아직 검사해봐야 한대요, 아버님. 제가 갔다가 이것 좀 놓고 어떤지 보고 올게요. 이따가 밤에는 올 거예요.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사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니까 금방 와요. 라고 대답을 하고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제가 집에 다녀왔는데도 남편은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그간의 못 잔 잠을 다 자기라도 하듯 자는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간을 참아 피지도 못하고 주름이 잔뜩 진 채로 잠들어 있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훌쩍이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오시더니 박지섭님 응급실로 오실 때 너무 아파하셔서 일단 진통제 투약해서 재워드리고 있어요. 이따가 검사 진행하시기 전까지는 좀 주무시게 할게요. 라며 안내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찡얼거리더라고요. 배가 고파 우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입원실에 커튼도 없고 아이 젖 먹일 때가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 가서 아이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빠가 아프니 아이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젖을 먹다가 저와 눈을 맞추며 웃는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이 얼른 털고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아이 젖을 먹이고 소화를 시키며 등을 치며 복도를 서성이고 있는데 남편이 깼는지 신음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남편이 다리를 구부린 채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왔어요.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말을 해요. 라고는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남편이 깨어난 것을 보고는 의사 선생님과 다시 와주시더군요. 남편은 괴로워하는데 아이는 볼일을 봐버렸는지 칭얼거려 저는 얼른 화장실로 가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면 기저귀를 쓰던 터라 기저귀를 빨 곳이 없으니 세면대에서 해결을 했죠. 집으로 가져가 다시 빨아 널어야 했지만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다시 입원실로 돌아가 보니 남편은 계속 괴로워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물으며 청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아무래도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혈변을 보신 지 3개월이 넘으셨다는데 모르셨어요? 속옷에도 묻어놨을 텐데. 아무튼 이따가 검사 진행할 거고요. 검사 결과는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진통제를 처방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가끔 남편 속옷에 피가 묻어있던 게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피곤하면 어릴 적부터 좀 그런 편이라 괜찮아. 라며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것이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었나 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건강에 무신경했던 거죠.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했던 제가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며 가족을 위해 나가 일을 한 남편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아이와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 아픈 남편까지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얼른 모든 게 좋아져 우리 가족들이 아픈 사람 없이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남편 손도 잡아주고 땀도 닦아주며 우는 아이도 달래고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러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밤에는 시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아이 기저귀를 빨고 반찬을 해놓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드셔야 하고 저도 가져가 먹어야 했으니까요. 탕비실에서 서서 헐레벌떡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어야 버티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아이고 갑자기 이래서 미안하네 라며 잔잔히 웃고는 했습니다. 진통제가 들어가 조금 덜 아플 때였는데도 안색도 안 좋고 얼굴에 핏기도 없는 게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대장암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대장암이셨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어 발병한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또 빠르게 좋아지실 수 있어요. 배를 열어봐야 알 것 같지만 검사 소견으로는 전이가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원실에 온 남편은 제게 통장이 어디 있는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일단 그걸로 병원비와 수술비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하셔서 열심히 모은 돈이라며 우리 아버지 아파트 못 가시겠네. 눈물을 흘리는 남편에게 당신이 안 아픈 게 먼저지. 아버님도 당신 아픈 게 더 힘드실걸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말고 얼른 나와서 아버님께 효도할 생각이나 해요. 라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께 수술을 할 것과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했더니 늙은 게 살면 얼마나 산다고 괜한 말을 해서 아범이 그렇게 된 거야. 나 때문이야. 라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프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아버님 탓이에요. 아버님이 잘 버티고 계셔야 아범이 힘을 내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하면 다 나아진대요. 희망적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라며 달래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아버지까지 몸이 상하실까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며칠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도 다 병원에 와 수술실 앞을 지켰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0시간보다 3시간이 더 걸리고서야 남편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이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깔끔히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항암 치료는 받으셔야 해요.
회복도 잘하셔야 하고요. 이제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시아버님과 저는 손을 맞잡고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수술이 끝나고도 한참을 잠을 잤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잠이 들어있는 모습에 또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암덩어리가 잘 떨어졌다고 하니 안도가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한참 보시다가 아범 태어나면 원기 회복 좀 하게 내가 시장에 가서 약초를 좀 봐야겠다. 약초방 한씨가 나랑 오래전부터 알아서 이럴 때 먹는 걸 잘 찾아줄 거야. 라며 일어나시기에 아범 태어나면 제가 갈게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혼자 다니지 마세요. 라며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알았다고 하시면서도 먼저 일어나시더라고요. 뻔히 시장으로 가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집으로 바로 가세요. 꼭이요.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 말대로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약초방에 들러 좋은 약초를 부탁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셨는데 누가 민 건지 차도까지 미끄러지셨답니다. 그 바람에 달려오던 트럭에 받치시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리다 찾아온 경찰을 보고 놀란 저는 어머나! 하고 소리를 쳤지만 시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남편은 깨어나 환자복을 입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입원실에 거의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계속 우느라 회복은 안중에도 없었죠. 시아버지 소식을 듣고 온 친정 부모님은 혹시나 제가 기댈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얼른 문상만 하고 가더라고요. 사위나 오랜 친구이자 사돈인 시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이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에 다시 한번 정이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할 마음도 없던 아쉬운 소리도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을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 묘지에 모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남편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본인이 암 판정을 받을 때보다 더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제게 살갑게 해주시며 잘해주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눈물이 더 났고요. 등에 업혀 이리저리 끌려다닌 딸은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투정 한 번 없어 모두들 신기하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회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제야 시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남편도 그랬는지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며칠을 지내며 틈나는 대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회복을 하고 얼마 뒤 딸아이의 돌잔치에 사진을 찍으며 저희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시아버지 서랍에서 딸아이의 한복이 나왔는데 그 옷을 입혀 사진을 찍어주었거든요. 너무 예쁜데 그 모습을 시아버님이 못 보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상함보다 저희에게는 더 큰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가난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슬픔도 먹어버리는. 남편은 아직 항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알아보기로 했죠. 하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었습니다. 조금 먹기는 했지만 밥이 주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처럼 공장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보려 했으니 가게세나 차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며 뭘 하면 좋을까 싶어 보고 있는데 지나는 한 아주머니가 여기 시장에는 이상하게 옥수수를 삶아 파는 사람이 없네. 다른 건 다 있는데 내가 확 장사해볼까? 하는 말이 귀에 박히더군요. 시장을 오고 가며 옥수수를 간식 삼아 먹는 재미도 있겠더라고요. 재료도 옥수수만 삶아오고 식지만 않게 해서 팔면 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찜손만 있으면 되겠고요. 자리도 시장 입구에 있는 약국 쪽에서 하면 다른 가게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지도 않았고요. 다행히도 약국의 약사님께서 시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셔서 제가 여쭈어봤을 때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청가물 시장에 가 옥수수를 사 삶아 찜솥에 담아 나갔습니다. 작은 버너에 불을 켜고 물을 가득 담은 솥을 올리고 삶은 옥수수를 올리니 제법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옥수수 5개에 500원, 을 적은 종이가 저희 가게의 간판이자 편말이었습니다. 솔직히 팔리기나 할까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팔리더라고요. 어머, 여기서 옥수수 파네? 매일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는 손님을 시작으로 팔리기 시작한 옥수수는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준비해간 만큼 다 팔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삶아가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거워져 리어카도 마련했습니다. 리어카 위에 판을 만들어 저만의 움직이는 옥수수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과시장에 가 옥수수를 사서 다듬고 삶으면 아침이 되어 남편과 아이 밥을 주고 장사를 하러 가면 그 사이 남편은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아침 먹은 설거지도 하고 점심은 직접 차려 제 몫으로 남겨두기도 하고요. 저는 다른 상인들에 비해 늦게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는 편이라 꽤 오랫동안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텃세도 심했고 시장 안의 분식집에서는 옥수수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공장 다니면서 옆에 언니가 알려준 비법으로 삶은 옥수수는 더 인기가 있었고 저는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사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주시기도 했죠. 그러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픈 남편이 집에서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불쌍한 여자라는 게 알려지며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고마우면서도 웃겼습니다. 저는 그대로인데 본인들이 보기에 달라진 저를 대하는 게 순식간에 바뀐다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생각 덕에 악착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버텼죠. 처음엔 옥수수도 팔고 나중엔 술빵도 팔며 수익은 좀 더 나아졌습니다. 물론 남편이 벌 때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세 식구 밥 안 굶고 삼시세끼 밥 먹을 정도는 벌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꾸었지만 점점 더 수익이 커지고 있었고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항암 치료도 끝나고 아이는 유치원 갈 만큼 자라더군요. 남편은 이제 내가 벌게요. 당신 장사 그만둬도 돼. 라고 했지만 이제 자리 잡은 장사를 접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겨우 자리 잡은 장사 접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전처럼 힘든 일 말고 다른 일을 알아봐요.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중장비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공사장 일이라 몸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아직 젊은 남편도 마냥 집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는 형님에게 부탁해 일을 배울 겸 중장비 회사에 견습생처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오랜만에 일을 시작한 남편은 힘들어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걱정했죠. 매번 괜찮다고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띌 정도로 이리저리 긁히고 찍혀서 다치고 오는 날에 저는 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혈변을 받는지 병원에 급하게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항암이 끝나고 검사만 받으러 다니는 중이긴 했지만 걱정스러웠겠죠. 병원에서는 조금 수치가 불안하기는 한데 당분간은 좀 쉬시는 게 어떠냐고 했다며 울더라고요. 내가 너무 쓸모없어진 것 같아. 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건강해야 나랑 쌤이도 버틴다니까요. 아직 때가 아닌 거지 무슨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남편은 회사에 말을 하고 쉬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남편에게 사장님께서 얼른 털고 일어나서 꼭 다시 일하러 와요. 내가 박씨 와서 일한다면 없는 자리도 만들 테니까 라고 하셨다며 아이처럼 웃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아이는 다시 아빠와 집에 있을 수 있다며 좋아했고요. 저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옥수수와 술빵을 팔았습니다. 물건 양이 많아지다 보니 조금 정신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수입이 느니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아이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오며 가며 여러 번 본 아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예쁘게 생긴 남매라 눈에 들어 본 게 얼굴이 익었거든요. 옷차림은 후줄근해서 형편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도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동생 아이와
항상 손을 잡고 다니는 오빠 아이가 너무 다정해 예뻐 보였고요. 그런데 한 번도 저희 옥수수를 사 먹지는 않아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옥수수 사 먹나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이가 동생을 끌고 오는 것처럼 보였고 동생은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하고 물으니 오빠 아이가 제 동생이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온 것 같아서요. 도둑질은 나쁜 건데 죄송합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는 벌써 먹었더라고요. 라며 고개를 숙여 놀랐습니다. 동생 아이는 그런 오빠에게 나 배고파. 배고프다고. 라며 울고 있고요. 저는 얼른 동생 아이에게 옥수수를 손에 쥐어주며 윙크를 하고는 아닌데? 이거 아줌마가 준 거야. 아줌마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좀 먹어보라고. 라며 웃었습니다. 오빠 아이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라며 손사래를 치기에 우리 아는 사이인데 기억 안 나? 아줌마가 숙제 내줄 거야. 다음에 시장 올 때까지 아줌마 기억해내기. 라며 손가락을 걸고 술빵까지 챙겨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약사님이 자네도 저 아이들이 짠한가? 불쌍해. 몇 년 전에 엄마가 아파서 죽고 할아버지랑 지냈는데 할아버지도 몸이 안 좋아지셨더라고. 우리 약국에도 자주 와. 일부러 약값을 덜 받기는 하는데 오빠 애가 눈치가 빨라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형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약사님께 혹시나 하여 아이 엄마 이름이나 저 아이들 사는 곳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자 약사님은 아이 엄마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저기 시장 옆 골목 저 새길 어딘가 산다고 했던 것 같아. 라고 하시기에 장사가 끝나고 리어카를 다 싸두고는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다닥다닥 집이 많은 그 골목 끝에 작은 슈퍼가 있더라고요. 담배를 파는 작은 가게에 들어가 혹시 남매인데요.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이 할아버지랑 산다던데 라고 물었습니다. 가게를 지키고 계시던 할머니가 아, 명석이 명인의 이야기 하는구나 라며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시장 입구에서 옥수수를 파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요. 혹시 아이들 엄마 이름 아세요? 라며 여쭈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들 엄마 이름이 희자야. 민희자. 애들 아빠랑은 연락도 안 되는 걸 애 엄마가 친정 아버지랑 키웠는데 병을 얻어서 그 어린 것들을 두고 먼저 갔지 뭐야.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도 못해. 나도 가끔 반찬해주는데 안 됐어. 라고 하시기에 제가 물어봤다고 아이들에게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을 그 아이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약국에서 나오는 걸 불러 세웠습니다. 아줌마가 누군지 알아냈어? 라고 물으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엄마 이름이 희자, 민희자 맞지? 아줌마가 엄마랑 친구라 명석이랑 명이 만나서 만두도 먹고 그랬는데 아줌마 딸도 같이 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엄마 이름을 제가 알고 저희들 이름을 부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그제야 배시시 웃더라고요. 처음엔 아줌마도 못 알아봤는데 자꾸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옥수수랑 술빵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너희 엄마가 아줌마 옛날에 힘들 때 많이 도와줬거든. 이제는 아줌마가 명석이랑 명희한테 갚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동생 아이는 옥수수와 술빵을 보고 웃는데 오빠 아이는 눈물이 글썽해져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짠해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돈 5,000원을 오빠 아이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저를 보더군요. 그래서 혹시 약값 부족하거나 다른 것 살 거 있을 때 써.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는 동생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도 형편이 좋지는 못해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저를 돌봐주지 않던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 건지 집에 남편과 아이가 생각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오며 가며 마주친 아이들에게 미리 사두었던 과자나 간식거리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옥수수와 술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새로 시작할 때는 공책과 연필들을 사서 주기도 했고요. 저희 아이보다 1살 적은 동생 아이가 학교에 갈 때는 가방을 사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빠 아이는 그럴 때마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자란 뒤로는 제가 장사를 접을 때쯤 나타나 정리를 같이 도와주더라고요. 중학생인 아이에게 들어가서 공부해, 힘들게 라며 말렸지만 이거라도 해야 제가 잠이 와요 라며 웃더라고요. 너무 착하게 잘 크고 있는 그 남매를 보며 너무 기특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와 남편에게도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너무 착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웃었더니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다 나와서 택시 일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이 대단해 라며 축혀 세워주더라고요. 딸아이는 그래도 내가 더 예쁘지? 우리 엄마는 얼굴 예쁜 것도 모자라 마음도 예뻐 라며 샘을 내는 채를 하다가 웃고요. 저는 그냥 저희가 행복한 만큼 그 남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도움이 될까 싶어 갔었는데 오빠 아이가 의젓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장례 비용이 부족할까 걱정을 했는데 주변 상인들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다는 말에 같이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꾸준히 아이들에게 반찬도 해주고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아이가 오더니 아줌마, 저 서울 가게 됐어요. 대학에 붙었어요. 여기 집에서 작은 방도 구했고요. 동생은 전학시키려고요. 장학금 받아서 학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 친구 아니신 거 알았는데 모르는 척 했어요. 아줌마가 챙겨주시는 거 좋아서요. 제가 그동안 받은 건 꼭 다시 와서 갚을게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보니 기특하고 예뻤지만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으니 저희 엄마 친구 없으셨거든요. 일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알았어요. 라며 수줍게 웃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서 잘 지내고 힘든 일 있으면 와. 아줌마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게.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제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가더군요. 아이들이 이사하는 날에는 일부러 가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이들과의 인연은 가슴속에 묻고 저는 또 저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재발하지 않았고 딸아이는 공부를 제법 잘하는 아이였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택시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형편도 눈에 띄게 좋아져 저희는 마침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딸아이도 서울로 대학교를 갔습니다. 남편이 어찌나 여기저기 자랑을 했는지 온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축하 인사도 한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낯선 서울 생활에 눈물 콧물 흘리며 전화를 하던 딸아이가 어느새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챙기러 서울에 몇 번을 오고 가며 지내면서 남매가 생각났지만 찾진 않았습니다. 오빠 아이와 같은 학교인 걸 알았지만 부담을 줄까 싶어 찾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리어카 생활을 접고 시장 제일 첫 번째 약국 옆 점포에 옥수수와 술빵을 파는 만두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더 잘 되는 만큼 더 바빠지고 정신이 없어지니 딸아이와 남편 챙기는 것도 바쁘게 지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잘 계셨어요? 라고 하기에 단골 손님인 줄 알고 네 그럼요 어서 오세요 라며 고개를 드는데 남매 중 오빠 아이가 서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사법고시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니 그 자리에서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고 어머나 내가 뭘 했니? 너무 잘했다. 수고했어. 너무 고맙다. 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그 모습을 웃으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쌤이야 말도 없이 왔어. 들어와
전에 내가 말했던 그 오빠야. 사법시험에 붙었대. 라며 딸아이를 반기는데 두 녀석이 손을 잡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보니 엄마,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괜찮은 놈 사위로 데려온다고 했지? 학교에 동양 모임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엄마 옥수수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만났어. 사법고시 치르려고 고생하는 것도 다 보고 붙으면 결혼하자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지. 라며 웃는데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더라고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위를 제가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결혼에 찬성을 했고 남편은 좀 씁쓸해했지만 우리 사위가 워낙 착하고 잘나 마지못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여기저기 우리 사위 자랑을 해 또 한참을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동생 아이, 아니 사돈처녀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외국에 발령받아 가 있어 자주는 못 보지만 전화를 자주 해줍니다. 저희 딸은 결혼하고 딸 쌍둥이를 낳더니 아들을 낳아 다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두 누나가 막내 동생을 잘 챙기다가도 잘못하면 무섭게 혼내는 모습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가끔 생각이 나 씁쓸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이들 덕분이죠. 이만하면 거짓말 한 값을 톡톡히 보는 것 같죠. 물론 나쁜 거짓말은 금지입니다.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만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